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남매를 데리고 미국에서 유학하였던 변호사 송봉석입니다. 전편에 이어 오늘은 8월 12일부터 이어지는 미국 대륙 횡단 여행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날 사우스 다코타주에 들어섰습니다. 그 휴게소에서 확인한 결과 사우스 다코타주의 그 래피드 시티라는 근처에 그 책에서 보던 미국의 역대 4명의 대통령상이 새겨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있는 곳은 마운틴 라시모어라는 산이고요. 거기에 그 메모리얼 마니먼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921년부터 1947년까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함 링컨, 테오도르 루즈벨트 등 역대 4명의 대통령 얼굴상이 조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각 주에 진입하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그 주의 관광 명소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 주의 지도와 숙박업소 등 관광 필수 자료를 무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거를 보고 자기 생계를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수입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자원봉사들의 그 삶에 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원에게 I want to see the president statues 라고 물으니 그 라운틴 러시모의 메모리얼 모니먼트까지 가는 세부 지도와 가는 길을 형광펜으로 자세히 그려가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양인인 것 같아서 일본어로 된 안내 책자를 건네주며 좋은 여행을 하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관광을 위한 서비스가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을을 알리기 위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치도록 도와준 우리나라의 그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마운틴 라시모어에 도착하여 미국 발전에 기여한 역대 대통령상을 보며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그 재임 중에 실정을 이유로 망명하거나 구속되는 등 그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였습니다. 서둘러 그것을 빠져나온 후 드디어 저희들의 첫 목적지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위치한 와이오밍주에 들어섰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 데블 타워를 발견하고 저녁 5시가 지난 후에 그곳에 도착해서 구경을 하고 나서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하니 무척 컴컴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캠핑장 표시도 보이지 않고 마을도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적막한 속에서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휘발유도 거의 다 떨어져 갈 무렵 밤 9시가 넘어 걱정하던 차에 지도상에 표시된 대로 한 마을로 무조건 진입했습니다. 진입해서 캠핑장을 찾으니 다행히도 도심 한복판에 캠핑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습니다.
야영장이 여름이지만 북쪽에 위치하여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추위에 떨면서 선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어느 노인분께 길을 물었는데 그분도 여행 중이라 잘 모른다고 하였는데 내가 한국에서 온 것을 알고 자신은 한국전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한국군이 전투를 매우 잘한다 라고 칭찬하며 한국군이 미군보다 훨씬 더 잘 싸웠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 육군 출신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한국전 참전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8월 13일 날입니다. 옐로우스톤 공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으나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할지 지도만 보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표지판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으로 진입하여야 할 그 출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진입해서 인포메이션 센터를 찾으니까 어떤 노인 자원봉사자가 관광객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관한 팜플렛을 찾아들고 다시 안내원에게 가는 길을 물었더니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을 지도에 표시해주고 자세히 가는 방법을 메모지에 적어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공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은 무척 아름답고 경관이 빼어났습니다. 도로가 지나는 곳이 숲으로 조성된 국립공원 자체였습니다. 그 국립공원 이름은 비콘이라는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 공원을 벗어나니 정말 나무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시뻘건 흙과 사막이 나타나서 무척 놀랐습니다. 같은 주이면서도 그처럼 갑자기 기후 풍토가 달라질 수 있거나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지방도로를 달리니 지나는 시골 마을에서 그들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쉴 때마다 차를 점검해 보니 냉각수 물이 계속 줄어들어 계속 물을 채워주고 운행하였습니다. 아마 냉각 기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에게 얘기를 하고 같이 살펴보았더니 차의 엔진 부분 호스 근처에서 냉각수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아내고 나서 다행히 엔진 계통에 이상이 없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도착하면 할수록 멋있는 경관으로 내리막길에서 멈추며 맛있는 광경을 사진에 담고 내리막길에는 저단 엔진기로 속력을 줄여가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는 묘미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도착하니 인원에 관계없이 차 한 대당 입장료가 2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에서 살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입장권이 50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국립공원 3곳을 입장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내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매우 크고 큰 호수가 숲풀과 어우러져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애들과 같이 호숫가에서 즐겁게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는 길에 그 버팔로 소떼들이 가까운 곳에서 풀을 뜯고 있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차를 멈추고 그 버팔로 소떼들을 지켜보면서 모습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버팔로 소떼들이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여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니 모든 관광객들이 넋을 잃고 구경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버팔로 소가 우리 차를 향해 걸어올 때는 한편 겁을 먹으면서도 신기해했습니다. 또한 그 폭포가 떨어지는 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 모습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기며 감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캠핑장이 11곳이고 대부분이 먼저 가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입구의 한 마을에 가서 알아보니 모든 캠핑장은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원에 진입하자마자 미리 캠핑장부터 가 보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공원이 넓어서 다른 마을에 있는 캠핑장까지 가 보았으나 모두 10,000원이었습니다. 공원 밖까지 가기에는 거의 한 2시간을 소비하여야 합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확인하니 숙박할 곳, 로지라고 하는데 여관 호텔 같은 것이 그것이 모두 10,000원이라 빈 곳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자다가 경비원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다시 캠핑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그 빈자리에 차를 세우고 차에 차양막을 친 채 그곳에서 자기로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면서도 혹시 불빛이나 이 기적 소리가 나면 경비원이 검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밤 2시가 지난 후에 새벽녘에 겨우 2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텐트를 치거나 정리하는데 거의 2-3시간이 소요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거의 4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원 안에서 지낸 것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행의 목적지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우아한 그 장관을 기대하며 드디어 유타주에 들어섰습니다. 유타주의 수도는 지난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몰몬계의 본산으로 순례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후 7시경 도착하였는데 마침 결혼을 마친 신혼부부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박해 보이고 또 도시도 조용해 보이고 쾌적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그랜드 캐년을 향해 달리는데 인터넷에서 본 여행기를 읽으니 유타주의 국립공원이 무척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타주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이 캐피톨 리프 파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 멋있는 곳이 있어서 급히 정차해 보니 황토색으로 이루어진 절막이 정말 흙으로 빚어 놓은 것처럼 그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거의 40도 정도 될 것 같이 뜨거운 햇볕과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에어컨을 키면서 달려와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본넷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냉각수용 호스에 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호스를 건드려 보았더니 가는 물줄기가 서너 곳에서 뻗친 것을 보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물이 뜨거워 어떻게 손을 쓸지 망설이다가 비닐로 감고 나사를 이용해서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가 차를 손보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를 묻고 자동차 부품 가게까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박한 시골의 인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2마일 정도 가니 다행히도 커다란 자동차 부품상이 있어서 그곳에서 약 2시간 멀면서 냉각수 호스를 교체했습니다. 미국이라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비쌀 것을 예상했으나 부품값을 포함해서 부품비와 임금 포함해서 30불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였다 하면 보통 300불 이상 지불을 하므로 통상 필요한 부품 사다가 직접 고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나서 캐피톨 리프 파크라는 곳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그 붉은 흙으로 조각되어 있고 절벽, 각종 기묘한 형상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뷰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어 숨이 막힐 듯한 뜨거운 날씨에도 그 자연의 신비한 자연의 미를 감사하고 그 모습을 비디오에 담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목표는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브라이스 캐년으로 가는 12번 도로를 거의 2시간 동안 달렸는데 양쪽 도로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드라이브를 하면서 2시간 내내 자연의 그 웅장함을 감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숲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움과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내려다보는 계곡들이 형상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웅장함으로 인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브라이스 캐년에 들었으니 그곳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의 한눈에 보이는 산 능선이 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 붉은 갈색의 촛대바위 같은 수많은 형상들이 군상을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마다 각기 모습이 달라져 그 세상의 오묘한 아름다움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그 산 능선을 따라 각 포인트마다 그 절경을 감상하면서 트레일을 즐겼습니다. 우리들은 그 코스를 따라 돌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한 포인트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큰아들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둥그란 능선의 한 3분의 2 지점에서 백을 해서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떠서 거의 목이 마르고 지쳐 있었는데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오는 사람을 보니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마침 큰딸이 발을 삐어 저와 우리 큰아들은 그곳을 절경을 구경하러 내려가고 저는 나머지 아이들과 파킹장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에 힘든 몸을 이끌고 절경을 구경한 저와 큰아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입니다.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을 보면 마치 바위로 이루어진 산으로 마치 설악산같이 바위의 형상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위 속을 뚫은 터널을 빠져나오니 정말 그 규모가 굉장하고 바위가 조각가가 조각을 한 것처럼 웅장한 자태의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각 국립공원마다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것 정상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빼어난 경관이 있는 곳마다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곳에 내려와 등산과 트레일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정상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갔다 오면서 그 웅장함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곡이 워낙 크고 웅장하여 캠코더의 화면에 그 모습을 다 담을 수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절벽에 암벽 등반을 한 경우 하룻밤을 바위 위에 매달려 자야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웅장하여 그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노스 림과 사우스 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스 림과 사우스 림 사이는 자동차로 거의 4시간 정도를 가야 합니다. 즉 그 계곡이 워낙 크고 험준하여 도로가 연결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서 다른 곳으로 우회하여 가자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높은 산을 올라가야 정상에서 웅장한 장관을 구경할 수 있는데 그랜드 캐년을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보면 그 웅장한 계곡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계속 이렇게 아래로 파여 있는 느낌입니다. 지질학상으로 말하면 평지에서 그랜드 캐년 계곡이 침하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그랜드 캐년의 특징은 그 규모의 웅장함이었습니다. 멋있고 아기자기한 맛은 다른 국립공원보다는 덜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다리를 삔 큰딸은 그곳에서 응급요원들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난 후 사우스 림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의 주변 모습은 정말 서부 영화에서 보는 그 아리조나의 황야에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 있는 황야에 오직 끝없이 뻗어 있는 고속도로만 보였습니다. 휴게소, 주유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마을이 보이고 주유소가 있는 마을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지도를 보니 인디안 보호구역 같았습니다.
마을을 지나다 보니 계곡이 있고 그곳으로 검푸른 강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찰을 해보니 그곳이 말로만 듣던 콜로라도 강이었습니다. 그곳의 인디안들은 수공예의 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황무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인디안의 모습에서 그들의 비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곡에 연결된 다리를 거닐며 콜로라도 강의 그 검푸른 장관을 구경하고 있으려니 그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보니 어떤 여인이 다리 아래 강으로 번지 점프를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철교 다리 아래 줄을 매놓고 점프를 한 후 장정 10여 명 이상이 점프를 한 사람을 끌어올리는 광경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 아래를 내려보기만 해도 그 아랫도리가 서늘한데 점프를 하려고 서 있는 아가씨의 모습에 정말 모습에서도 그 망설여있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고 나서 점프를 하고 난 후에 아가씨의 비명은 어느새 환희에 찬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광객의 환호를 받으며 다시 다리 위로 올라온 아가씨는 영웅이 된 듯 환호성을 지르며 구경꾼들과 포옹을 하며 같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을 지나며 황무지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야규강 씨의 비애를 절감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인디안이나 그 흑인에게 생활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들이 안일과 무의도시로 생활하도록 방치한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흑인이나 인디안들을 방치한 그 미국 정책의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이 끝난 그런 지점을 지나자 도로변이 황무지에서 우거진 숲으로 변했습니다. 기후에 대한 환경의 오묘한 변화를 실감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랜드 캐년 동문으로 진입하여 캠핑장까지는 약 40분 정도의 거리인데 캠핑장을 예약하지 않아 그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 관광을 뒤로 물고 캠핑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고 걱정했으나 미국 경기 침체 영향이나 거의 방학이 끝날 때라 그런지 캠핑장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오랜만에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밥과 물을 준비한 후 그랜드 캐년의 브라이트 엔젤 계곡의 그 트레일 코스를 산행하기로 했습니다. 통행의 산행은 산으로 올라간 후에 정상을 정복하고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하산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랜드 캐년의 경우 계곡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비지터 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해 안내문을 보니 3시간, 6시간, 9시간, 12시간 코스가 있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전 8시경에 계곡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하여 꾸불꾸불 끝없이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김밥과 물이 든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다리 근육이 후들거리며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계곡의 아름다운 장관에 감탄을 하며
풀을 뜯고 있는 동물 다람쥐를 보며 산행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두 군데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지만 제가 맨 뒤에 처지고 아이들과 저는 씩씩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미국에 온 후 거의 운동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등 불규칙한 습관으로 인해서 체중이 거의 6kg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및 체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져 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곡 밑에 도달하니 인디언 가든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시원한 물이 있고 쉴 곳이 있어 갈증을 해소하고 찬물을 온몸에 뒤집었으니 그 시원함은 이루 말없이 상쾌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김밥을 먹으니 거의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된 이후에 4.5마일을 걸었는데 저는 이미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들의 출발점이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 결국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걷다 보니 그늘을 찾을 수도 없고 계곡의 물도 말라가고 뜨거운 햇볕만이 이제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중에 경고판을 보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산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반대편에서 온 젊은이 한 쌍에게 물어보니 자신들은 우리가 출발한 지점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하여 지금 돌아오는 길이고 그 지점에는 휴게소와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겠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결국 계곡에 캠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강행군을 하였다면 우리가 밤을 식량과 물도 없이 계곡에서 지새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가파른 길을 올라가자니 숨이 넘어갈 정도 힘들고 온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첫째 아들, 첫째 딸은 씩씩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넷째 아이도 우리를 추월해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나. 다섯째, 셋째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물이 있는 휴게소를 모아 물을 충분히 담지 않고 각자 물을 한 개씩 나눠주고 배낭에 물 4병 정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의 바닥이 나서 갈증으로 무척 고통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물의 고귀함을 이처럼 실감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덥다고 몸에 뿌리는 등 물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특히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를 걸어도 휴게소가 나타나지 않고 물이 떨어졌을 때 바위에 놓아둔 물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물 페트병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물이 남아 있어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하여 물을 준비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는데 앞서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둘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오후 4시가 넘어가자 그늘이 많이 생겨 햇빛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넷이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오후 5시가 다 되어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아이들은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경우엔 거의 2시간을 기다렸고
첫째 딸도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넷째는 먼저 앞질러 가다가 우리가 먼저 간 줄 알고 혼자서 올라와 기다리게 있던 큰 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역시 아이들이 정말 항구에서 느낄 수 없는 무더위 속에서 거의 13마일 정도의 산행을 무사히 마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대견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느지막하게 일어나 짐을 꾸린 후 차를 타고 각 포인트를 돌면서 그랜드 캐년의 절경을 감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구름으로 시야가 흐려 어제 맑은 날씨에 그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이스트림을 차로 돌며 구경하고 웨스트림을 셔틀버스를 타고 구경하고 마치니 거의 오후 6시가 다 되었습니다. 서둘러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두세 시간 정도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막상 라스베가스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중에 오후 11시경 후보댐을 보았습니다. 후보댐에서 잃었던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이 라스베가스인데 그 황무지 위에 건설한 라스베가스의 야경을 보니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모든 거리를 가로등을 켜놔 불야성을 이룬 라스베가스의 야경에 정말 황홀하고 놀라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진입하니 지리를 잘 몰라 구시가지에 가보았더니 길거리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고 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과 음악 소리에 넋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거리 위를 둘러싼 곳에서는 레이저 쇼가 연출되는 등 정말 환락의 도시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구시가지에서 아이들 때문에 도박을 오락정도 약 1시간 정도 즐기고 차로 신시가지를 구경하였습니다. 신시가지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한 명소들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로마, 파리, 미국 등의 상징물을 그대로 만들어 놓아 그야말로 인공미의 극칠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홀하고 찬란한 야경을 보지 못함을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 산행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로스앤젤레스가 3시간 거리에 남아 있었는데 결국 여행을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쉬지 않고 우리 부부가 교대로 이틀 반을 운전하여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시험 준비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한 이번 여행에 아쉬운 점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고생스러운 여행을 마친 우리 가족들의 인내와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 여행으로 경비로서는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며 밥을 지어 먹으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여행 경비가 1,000불 정도로 저렴하게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미국의 대륙 횡단 여행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